세계 역사상 최고의 해군 제독은 한국인입니다. 항상 영국의 넬슨 제독을 언급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단언컨대 한국의 해군 제독이 세계사에 남을 가장 으뜸인 위인입니다. 해군뿐만 아니고 인류 역사상 모든 군인을 통틀어 가장 위대한 분이죠. 여기 영국 잉글랜드에 위치한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변을 토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영국 해군 장교를 교육하는 이곳에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해군사관학교에 다니고 있는 스미스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군에 들어가고 싶었고 그 중에서 해군이 되어 영국 사면의 바다를 누비고 싶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살던 곳이 바닷가 근처였고 바다가 저의 고향과 같은 느낌을 주었기 때문에 평생을 바다와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가 군인이 되는 것을 멋있게 생각하셨지만 어머니는 군인이라면 학을 떼시던 분이셨는데요. 바로 외할아버지께서 군인이셨고 늘 긴장감 속에서 평생을 살아야 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군인의 그 멋진 자세와 근무복이 너무 좋았어요. 지금도 무척이나 만족스러운 교육을 받고 있죠. 영국에서의 군인은 대부분 영국 국왕의 사병이며 저 또한 영국 왕실을 수호하려는 사명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역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세계 최고의 장군인 호레이쇼 넬슨 제독이고 그의 이야기와 위인전을 보면서 그분처럼 되고 싶다는 꿈을 키웠는데요. 얼마 전 저희 학교에 특강을 오신 한 교수님의 강의에서 한국의 이순신 장군이라는 분을 처음 접하게 되었고 정말 충격을 받고야 말았습니다. 그날 강의실에서 교수님은 연단 위에 서서 침착하면서도 강렬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세계사에서 가장 위대한 해군 제독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많은 이들이 호레이쇼 넬슨 경을 떠올릴 것입니다. 영국 해군의 영웅이며 전설적인 트라팔가 해전의 주역이지요. 하지만 오늘은 제가 한국의 한 제독을 소개하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이순신. 순간 강의실이 술렁였죠. 저를 포함한 학생들은 낯선 이름에 의아해하며 교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교수님은 그런 반응을 예상이라도 하신 듯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이순신은 조선이라는 나라의 장군이었습니다. 그가 활동하던 시기는 16세기 말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거대한 전쟁, 임진왜란의 시기였지요. 당시 일본이 조선을 침략했고 조선은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일본군의 병력과 자원은 조선군을 압도했으며 국가 자체가 붕괴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순신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략가, 전술가, 그리고 리더로서 전쟁의 판도를 뒤바꾼 인물이었습니다. 교수님은 걸음을 멈추고 우리를 바라보며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거북선의 그림을 띄우며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거북선입니다. 이순신이 고안한 혁신적인 전함이지요. 전 세계적으로도 이처럼 독창적이고 방어에 탁월한 전함을 설계한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당시 일본군은 이런 배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거북선은 조선 수군이 일본 함대를 상대로 승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위대함은 단순히 이 배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은 걸음을 다시 옮기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순신은 23번의 해전을 치렀고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대단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단 한 번도요. 그는 물적 자원도 부족했고 심지어는 내부 정치적 압박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는 전쟁 중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왔고 다시 수군을 지휘했으며 조국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안위보다 백성과 나라를 우선시했던 진정한 리더였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울리는 듯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교수님은 이순신 장군의 전투 중 특히 명량해전을 강조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명량해전, 여러분도 기억해 두세요. 이순신은 단 12척의 배로 300여 척에 달하는 일본 함대를 상대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숫자 차이입니다. 그러나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수군과 함께 싸웠고 믿을 수 없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전투의 중심에는 내 죽음을 알리지 마라는 각오로 직접 적진에 나선 이순신이 있었습니다. 이 전투로 조선은 다시 희망을 얻었고 역사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강의실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교수님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인물에 대한 소개를 넘어 리더십과 헌신, 그리고 용기에 대한 깊은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순신 장군이라는 인물에 강렬한 호기심이 생겼고 그의 삶을 더 알아보고 싶다는 열망을 느꼈습니다. 강의가 끝난 뒤 교수님이 남긴 마지막 한마디는 오래도록 제 가슴에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순신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보여준 용기와 지혜는 단순히 조선이라는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군 제독이자 가장 위대한 군인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름이 제 가슴속에 깊이 새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저는 교수님께 다가가 용기를 내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에 깊이 감명받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영국에서 자라온 저로서는 넬슨 제독의 업적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수님, 정말 감동적인 강의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호레이쇼 넬슨 제독의 업적을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넬슨은 트라팔가 해전에서 영국을 구한 영웅으로 기억되고 있고 그의 이름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순신 장군은 그렇게 위대하신데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걸까요? 교수님은 제 질문에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스미스 군. 사실 그것은 역사와 국제 정세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넬슨 제독은 영국의 국력이 정점에 다다랐던 시기, 곧 대영제국의 시기에 그의 이름이 널리 퍼졌습니다. 영국은 당시에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덕분에 넬슨의 업적 역시 자연스럽게 전 세계에 전파된 것입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며 우리나라의 해군사관학교를 언급하셨습니다. 여기 영국 해군사관학교만 보더라도 넬슨의 이름과 동상이 캠퍼스 곳곳에 있죠. 그는 영국 해군의 상징이자 자부심이니까요. 반면 이순신 장군은 당시의 조선이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던 국가였다는 점에서 넬슨과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교수님은 다시 저를 바라보며 말씀을 이었습니다. 조선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어 있었던 작은 나라였습니다. 더구나 서양과의 교류도 거의 없었지요. 이순신 장군의 업적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하더라도 조선이라는 나라 자체가 서구 세계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이름도 자연스럽게 가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조선의 후손들조차도 그의 업적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운 시대도 있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교수님의 말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궁금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이순신 장군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넬슨 제독과 비교했을 때 이순신 장군이 가진 특별함은 무엇인가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넬슨과 이순신 두 분 모두 위대한 제독입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이 특별한 이유는 그가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도 기적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넬슨은 트라팔가 해전 당시 세계 최강의 영국 해군을 이끌었고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 속에서 싸웠습니다. 반면 이순신 장군은 단 12척의 배로 300척의 적을 상대해야 했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승리를 거두었지요. 그가 보여준 리더십과 헌신 그리고 끈기는 단순한 군사적 승리를 넘어 인간으로서의 경이로움을 보여줍니다. 그 말에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교수님은 덧붙이셨습니다. 세계적으로 넬슨이 더 알려졌다는 사실이 이순신 장군의 가치를 떨어뜨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런 인물을 더 알아가고 배워야 하는 이유가 되겠지요. 스미스 군 기억하세요. 진정한 영웅은 그가 알려진 정도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남긴 유산으로 평가받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이순신 장군의 삶과 업적을 더 깊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가 세계적으로 덜 알려진 이유를 이해했지만 저는 그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열망을 느꼈습니다. 특강을 들은 후 저는 이순신 장군에 대한 감명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반 친구 몇 명에게 이순신 장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너희들 이순신 장군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니? 라며 가볍게 말을 시작했죠. 하지만 이야기가 점점 깊어질수록 친구들의 반응은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스미스, 그게 누구야? 아시아 사람 아냐? 톰이 먼저 눈썹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저는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12척의 배로 300척의 적을 상대하며 승리했는지 그리고 그가 보여준 지혜와 희생에 대해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다른 친구들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시간에 호레이쇼 넬슨의 업적을 다시 공부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앤드류가 넬슨 제독의 위인전을 펼치듯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넬슨은 그야말로 불멸의 해군 제독이야. 트라팔가 해전에서 보여준 전략과 용맹은 단순한 전투를 넘어 영국 역사 전체를 바꾼 사건이라고. 이어 톰도 가세했습니다. 넬슨 제독은 한쪽 눈과 한쪽 팔을 잃고도 싸움을 멈추지 않았지. 그는 죽는 순간까지 영국은 승리했다는 말을 남기며 진정한 영웅으로 떠났어. 그의 동상은 트라팔가 광장 한가운데 서 있잖아. 우리에게 있어선 그보다 위대한 해군 제독이 있을 수 없어. 그들은 넬슨의 생애와 업적을 마치 책에 적힌 대로 외우듯이 말하며 서로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넬슨은 유럽과 세계 역사를 통째로 바꿨어. 그가 없었다면 지금의 영국은 없었을 거야. 그런데 스미스, 아시아 사람을 왜 갑자기 그렇게 존경하는 건데? 낯선 이야기를 듣더니 바로 생각이 바뀌어 버린 거야. 앤드류가 조소 섞인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이순신이 뭔가 대단한 일을 했다는 건 인정할 수 있겠지만 넬슨과 비교한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아? 아시아 사람들이 역사에 끼친 영향력이 얼마나 되겠어? 우리 영국이랑은 상대가 안 되지. 그들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지만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분명 넬슨 제독은 위대한 인물임을 저도 알고 있었지만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것은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제 말을 받아들일 여지는 없어 보였습니다. 톰은 제게 고개를 갸웃하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스미스, 너 정말 특이하다. 넬슨 제독을 두고 아시아 사람을 존경하겠다니 너답지 않아. 우리가 배운 건 영국이 세계 최고의 해군 국가였다는 거고 그 중심엔 넬슨이 있다는 거야. 그런 건 좀 명심해 두는 게 좋을걸.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편견과 강한 애국심 앞에서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는 전혀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업적과 삶을 더 깊이 연구해서 친구들에게 정말로 그분의 위대함을 알리고 싶다고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어릴 적 친구였던 제임스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한국을 좋아하던 친구였습니다. 제가 그와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지만 이번만큼은 꼭 그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도 그가 여전히 같은 동네에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에 주저하지 않고 다음날 바로 그를 찾아갔습니다. 제임스는 저를 보자 반갑게 웃으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책과 세계 지도로 가득한 방에 살고 있었고 방 한쪽에는 한국과 관련된 여러 기념품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제임스에게 이순신 장군 이야기를 들은 뒤 받은 충격과 친구들의 반응을 털어놓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임스, 혹시 이순신 장군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 난 이번에 처음으로 알게 됐는데 정말 놀라운 분이더라. 하지만 학교 친구들은 그 얘기를 듣고도 별로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하더라고. 제임스는 제 말을 듣더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스미스. 영국에서 자란 사람들은 대부분 넬슨 제독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잖아. 나도 넬슨 제독을 존경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다른 의미에서 정말 대단한 분이야. 그의 이야기는 들어보면 들을수록 사람을 깊이 감동시켜.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왜 이순신 장군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은 걸까? 친구들은 아시아라서 별거 아니라고 하던데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 제임스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아마도 이순신 장군이 활약했던 조선이라는 나라가 당시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위치에 있었기 때문일 거야. 조선은 외세와의 교류보다는 자국의 문화와 전통을 지키는데 더 힘썼거든. 그 결과 그의 업적도 국제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것 같아. 이어 그는 자신의 책장에서 한 권을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봐. 이건 내가 한국사를 공부하면서 읽은 책인데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야. 그는 단순히 전쟁에서 이긴 장군이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분이야. 심지어 그의 마지막 순간도 나라를 위해 싸우다 돌아가신 거였다고. 저는 그 책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표지를 바라봤습니다. 제임스의 설명은 마치 이순신 장군을 눈앞에서 다시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넬슨 제독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저는 혼잣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제임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넬슨은 세계적인 제국의 영웅으로 기억되고 있지만 이순신은 조용히 자신의 나라를 지켜낸 영웅이야. 그는 명예나 권력보다 국민을 위해 싸운 사람이었지. 스미스, 내가 그의 이야기에 감명받은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야. 오히려 내가 그를 존경하는 건
진짜로 멋진 일이라고 생각해. 제임스와의 대화를 통해 저는 큰 위로와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친구들에게도 꼭 다시 설명해보고 싶다는 의지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제임스가 준 책을 들고 늦은 시간까지 읽으며 제가 느낀 감동을 글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와의 대화를 나눈 이후 저는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더 깊이 알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습니다. 특히 제임스가 이야기했던 거북선과 하객진 전술은 저를 완전히 매료시켰습니다. 거북선이라는 배는 단순히 독특한 모양을 가진 전함이 아니라 전투의 효율성과 방어력을 극대화한 혁신적인 설계의 상징이었습니다. 전함 위를 덮은 철갑과 작은 창문을 통해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구조는 당시의 군사기술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죠. 저는 거북선에 대한 설명을 읽으면서 이 배를 실제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하객진이라는 전술은 그 자체로 예술처럼 느껴졌습니다. 적의 대규모 함대를 하계 날개처럼 포위하여 압도적인 승리를 이끌어낸 이 전술은 단순한 전략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객진에 대해 연구하면 할수록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뛰어난 전략가였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순신 장군과 그의 업적에 대한 정보를 모으던 중 저는 어느 순간 한국에 직접 가서 그의 발자취를 탐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전투가 펼쳐졌던 한산도, 명량 해전이 벌어졌던 울돌목, 그리고 그가 남긴 기록들이 보관되어 있는 박물관들을 직접 찾아가 보고 싶었습니다. 직접 그 땅에 서서 이순신 장군이 바라보았을 바다를 눈으로 본다면 그의 위대함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저를 강하게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한국에 대한 정보들을 찾아보며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거북선의 복원 모형이 있는 곳, 하객진에 대한 해설이 담긴 자료들,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기념관 등 한국의 여러 장소들을 지도에 표시하며 제 마음은 점점 더 설레었습니다. 제임스가 마지막으로 해준 말이 떠올랐습니다. 스미스, 한국은 이순신 장군뿐만 아니라 그를 기억하고 기리는 사람들까지도 정말 대단한 나라야. 꼭 한번 가보면 내가 찾고 있는 답을 얻을 수 있을 거야. 그 말은 저를 완전히 움직였습니다. 저는 단순히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의미를 제 삶에 새기고 싶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단순한 관심을 넘어 그의 이야기가 있는 그곳에 가야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가고 싶다는 열망이 커지면서 제임스에게 함께 가자고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임스도 망설였습니다. 한국? 물론 이순신 장군에 대한 흥미는 있지만 굳이 거기까지 가야 할까? 우리가 책이나 다큐멘터리로도 충분히 배울 수 있잖아.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임스, 책으로 읽는 것과 직접 그 땅을 밟고 경험하는 건 완전히 달라. 그리고 너도 말했잖아. 한국은 단순히 이순신 장군만 위대한 게 아니라 그를 기리는 사람들과 문화를 보면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며칠을 졸라댔자 마침내 제임스가 알았어. 한번 가보자. 대신 내가 계획 다 짜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환호하며 곧바로 여행 일정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흔적을 따라가는 코스를 중심으로 서울과 그 주변의 역사적 장소들을 방문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드디어 한국에 도착한 날, 우리는 인천공항에서부터 감탄하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의 깨끗한 환경과 효율적인 시스템은 영국과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 아니 어쩌면 더 나아 보였습니다. 제임스가 스미스 여기 정말 공항 맞아? 공항인데 이렇게 조용하고 질서 정연하다고? 라며 놀랐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공항철도에 올라타면서도 우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무료 와이파이가 된다고? 이건 영국엔 없는 건데. 제임스의 반응에 저도 웃으며 동의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우리는 도시의 풍경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높은 빌딩들과 세련된 디자인의 도로, 그리고 어디를 가도 질서 정연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던 아시아의 도시가 아니야. 완전히 현대적이고 세련됐어. 심지어 런던보다 더 깨끗한 것 같아. 제임스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는 광화문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높이 솟아있는 동상 앞에서 우리는 그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동상 아래에 있는 전시관에서는 그의 업적과 기록들을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거북선의 모형도 있었는데 그 혁신적인 설계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임스는 이순신 장군이 이런 배를 만들었다니 그야말로 천재였네. 이 정도면 넬슨보다 더 대단한 걸 인정해야 할 것 같아. 라며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어 한산도 대첩과 명량 해전에 대한 기록을 보며 그의 전략이 얼마나 치밀하고 독창적이었는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특히 하객진 전술의 모형과 설명을 보며 제임스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술이 아니라 예술이야. 이런 전술을 고안하다니 정말 믿기지 않아.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한국의 발전된 모습과 질서 정연한 사회 분위기에 제임스와 저는 계속 감탄했습니다. 길거리 음식부터 스마트한 대중교통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효율적이고도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로에 있는 역사박물관을 방문하며 조선이라는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제임스는 조선의 행정 시스템과 백성들을 위한 정책들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조선은 단순히 전쟁에 강한 나라가 아니었네. 이 나라는 백성을 생각하는 정치와 문화적 깊이가 있었던 거야. 그날 밤 우리는 서울 야경을 보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스미스,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야. 단순히 이순신 장군 때문이 아니라 이 나라의 사람들, 역사, 문화 모두가 놀라워. 여기 와보길 정말 잘한 것 같아. 저도 그의 말에 동의하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제임스. 이순신 장군은 물론이고 그가 지켜낸 이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지 알게 된 것 같아. 언젠가 다시 오고 싶어. 그렇게 우리는 한국에서의 시간을 마무리하며 이순신 장군과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한 감탄을 마음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제임스와 저는 공항으로 가는 길에 다시 한번 한국의 대중문화와 생활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보낸 며칠 동안 우리는 단순히 이순신 장군과 역사를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왜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게 되었는지를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동안 한국 곳곳에서 본 것은 단순히 현대적이고 발전된 인프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며 질서를 지키는 모습, 작은 가게에서도 따뜻하게 손님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음식점마다 가득한 다양한 한국 음식의 풍미까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스미스, 넌 느꼈어? 한국은 단순히 잘 정비된 도시나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참 친절해. 우리 호텔 직원부터 길에서 만난 사람들까지 하나같이 도와주려고 애쓰더라. 이런 게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 저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맞아, 제임스. 이런 따뜻함이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 같아. 우리는 한국에서 경험한 음식 문화도 이야기했습니다. 제임스는 특히 비빔밥과 불고기에 반해 있었습니다. 음식이 정말 독특해. 맛은 강렬하지만 재료 본연의 맛을 잘 살리고 건강에도 좋다는 느낌이 들어. 그리고 테이블에 나오는 반찬들이 너무 신기했어. 이건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문화를 함께 즐기는 것 같아.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는 영국에서도 점점 한국 음식점이 늘어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음식은 단순히 맛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에 좋은 요소와 독특한 문화적 경험을 함께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스미스, 너도 알다시피 요즘 런던에서도 한국 음식점이 인기잖아. 처음엔 단순히 유행이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겠어. 사람들이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를 느끼고 싶어 하는 거야. 저는 제임스의 말에 덧붙였습니다. 그래, 그리고 한국 드라마나 영화, 음악 같은 대중문화가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 영국에서도 케이팝이 엄청 인기잖아. 그런 걸 통해 한국을 접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음식이나 전통 문화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지. 우리는 한국의 문화가 단순히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한국은 그들만의 독특한 전통과 현대적인 매력을 조화롭게 융합시켜 모든 사람들이 쉽게 공감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나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임스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스미스, 이제는 나도 알겠어. 한국이 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지. 그들의 문화는 단순히 흥미로운 걸 넘어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고 있거든. 음식, 역사, 사람들 모든 게 다 특별해.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매력적인 나라를 넘어 그들의 문화와 가치를 세계에 전파하며 사람들에게 행복과 감동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우리는 이번 여행을 통해 이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며 다시 한국에 올 날을 기약했습니다. 영국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한국에서 가져온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기념품들을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했습니다.
기념품 중에는 이순신 장군의 초상화가 새겨진 엽서와 하객진 전술을 묘사한 책갈피, 그리고 작은 거북선 모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거북선 모형은 저도 처음 봤을 때처럼 친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작은 모임이 형성되었습니다. 저는 거북선 모형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순신 장군이 이끈 전투에서 사용된 배야. 거북선이라고 불리는데 보통 배랑 다르게 갑판이 철판으로 덮여 있고 그 위에 뾰족한 쇠못이 박혀 있어서 적이 올라타지 못하게 만들었어. 그리고 배의 앞머리에는 대포를 쏠 수 있는 용머리가 달려 있었지. 한 친구가 거북선을 이리저리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 16세기에 이런 배를 만들었다고? 대포도 쏠 수 있다니 믿기 힘들다. 또 다른 친구는 하객진 전술에 대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적의 함대를 새의 날개처럼 둘러싸서 한꺼번에 공격한 거라는 거지? 이런 전술을 생각해낸 사람이 정말 대단하다. 그날 이후로 친구들 사이에서 이순신 장군은 자연스럽게 대화 주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역사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제가 들려준 이야기와 거북선 모형은 그들에게 흥미로운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넬슨 제독에 대해 깊이 알고 있는 친구들이 이순신 장군과 비교하며 그의 전투와 전술에 감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친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스미스, 넬슨이 우리 영국의 자부심인 건 맞는데 이순신도 못지않게 대단한 사람 같아. 이런 이야기를 왜 지금까지 몰랐을까? 세계사 책에서도 이런 걸 배웠으면 좋았을 텐데. 또 다른 친구는 한국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그냥 현대적인 나라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런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니 거북선 같은 걸 실제로 보고 싶어졌어. 저는 기뻤습니다. 단순히 기념품을 나눠주는 걸 넘어 친구들에게 한국의 위대한 역사와 인물을 알릴 수 있었다는 사실이 뿌듯했기 때문입니다. 거북선 모형은 단순한 장난감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그것이 계기가 되어 친구들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이후로도 친구들 사이에서 이순신 장군 이야기는 계속해서 화제가 되었고 몇몇 친구들은 스스로 자료를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가 단순히 한국만의 자랑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역사라는 걸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영국의 작은 학교에서도 이순신 장군의 이름과 업적이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친구들은 점점 더 그의 이야기에 흥미를 가지며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더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가 제 친구들 사이에서 흥미로운 화제가 되자 저는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더욱 강조해서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부하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난중일기에 기록된 그의 진솔한 마음과 고민을 소개하며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아니라 따뜻한 리더로서의 모습도 친구들에게 알렸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단지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부하들을 이용한 게 아니야. 그는 부하들을 가족처럼 아꼈고 항상 그들의 목숨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어. 난중일기라는 그의 일기에는 이런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 부하가 전투 중에 다치거나 희생되면 그 슬픔을 솔직히 기록했어. 그는 전쟁에서 승리했어도 자신이 지휘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을 느꼈지. 친구들은 난중일기의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 친구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순신은 단순히 전투를 잘하는 장군이 아니라 부하들까지도 생각하는 지도자였던 거네. 그런 면모가 정말 놀랍다. 난중일기라는 건 역사적으로도 정말 중요한 자료겠어. 저는 이어서 난중일기 속의 일화들을 소개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전투 직후에도 전장에서 살아남은 부하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일기에 적었고 전쟁 중에도 백성들이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세심히 배려했어. 전투 상황에서도 인간적인 고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게 그의 위대함이야.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넬슨도 부하들에게 신경을 쓰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세심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 그의 일기나 편지에도 전투에서의 자신감과 승리에 대한 기쁨은 많았지만 부하들에 대한 개인적인 고민은 잘 보이지 않잖아. 이순신 장군은 좀 다르네. 이야기가 퍼지면서 친구들 사이에서 이순신 장군에 대한 존경심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나는 이제 넬슨보다 이순신을 더 존경하게 됐어. 넬슨은 대단한 장군이지만 인간적인 면에서는 이순신이 더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아.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거북선 이야기에 이어 이순신 장군의 인간적인 면모까지 알려지자 친구들은 그를 단순한 전쟁 영웅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리더십과 헌신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고 넬슨을 넘어 더 위대한 인물로 친구들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친구들에게 이순신 장군의 삶에서 배울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단순히 전투에서 이기는 데에만 몰두한 사람이 아니었어. 그는 부하들과 백성들을 진심으로 위했고 그들의 고통을 나누려 했던 지도자였지. 그런 점에서 우리는 군인으로서, 아니, 사람으로서도 그를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고 그날 이후로 넬슨보다 이순신 장군을 더 존경한다고 말하는 친구들이 늘어났습니다. 저는 그들의 반응을 보며 이순신 장군이 영국에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길 바라며 저는 앞으로도 그의 정신을 주변에 전파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전하며 그의 삶과 업적을 더욱 깊이 알게 될수록 저는 제 자신에 대한 고민도 생겨났습니다. 영국 해군사관학교에 들어와 멋진 해군 장교가 되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였는데 이제는 그 꿈에 다른 가능성을 더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시작은 한국어 공부였습니다. 이순신 장군과 그의 시대를 더 깊이 이해하려면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틈날 때마다 한국어 교재를 사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발음도 익숙하지 않고 문법도 복잡하게 느껴졌지만 한국어를 통해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 원문을 읽고 싶다는 열망이 저를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저는 제 친구들에게도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다고 말했는데 친구들은 제 열정을 신기하게 생각하면서도 응원해 주었습니다. 스미스, 너 정말 대단하다. 이순신 장군 때문에 한국어까지 배우겠다고? 그 열정은 인정한다. 라고 말하며 놀라워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한국어를 조금 배워보고 싶다며 함께 공부하자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어를 배우며 점차 커지는 제 고민은 단순히 언어 공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순신 장군 같은 위인을 세계에 알리는 일이 얼마나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해군 장교로서 바다를 누비는 삶도 멋지지만 이순신 장군이 남긴 정신과 가르침을 전파하며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일도 제게는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멋진 해군 장교가 되어 바다를 지키는 것도 좋지만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세상에 알리는 일도 보람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남긴 리더십, 희생정신, 그리고 사람에 대한 사랑은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큰 가르침을 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변화한 것처럼 세계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경험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진로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군인의 삶뿐만 아니라 이순신 장군처럼 인류에게 교훈을 줄 수 있는 무언가를 이루고 싶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저는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은 곳을 경험하며 제 길을 찾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하며 언젠가는 한국에 가서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배울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을 품고 있습니다. 한국도 자주 왕래하며 살고 싶으니까요.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뭐야? 너 한국어를 할 줄 알아? 뭐? 아버지가 한국계라고? 우릴 속였던 거야? 여기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것을 숨기던 여학생이 그것을 밝히자 친구들이 엄청나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 살고 있는 아비가일입니다. 저에게는 사실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출생의 비밀인데요. 무슨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출생의 비밀이 아니라 영국에서는 숨기는 것이 좋은 혼혈이라는 비밀입니다. 물론 저희 엄마와 아빠는 모두 영국인이지만은 아빠가 한국계 혼혈이라서 저도 사실상 혼혈이죠. 저도 어릴 적에 고생을 한 적이 있지만 아빠가 어린 시절에는 너무 심하게 고생하셨다고 해요. 아빠의 엄마, 즉 제 할머니가 한국분이시고 할아버지가 영국분이신데 두 분이 정말 많이 사랑하셔서 결혼까지 하셨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부부의 모습을 좋게 봐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말씀해 주신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아빠는 너무 눈에 띄는 혼혈 외모 때문에 학창시절 내내 놀림을 받았고 나이가 들어서도 간혹 무시를 당하거나 조금 이상한 눈으로 보는 시선을 견디셔야 했답니다.
그래도 할머니가 아빠한테는 한국어를 정말 한국인 수준으로 할 수 있게 가르쳐 주셔서 가끔 한국에서 이종사촌들을 편하게 만나고 오기도 하고 시간을 보내셨다고 해요. 저도 아빠와 할머니 덕분에 한국에 자주 간 기억이 나고 한국어도 능숙하게 하곤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고등학생이라서 학교에 다니는데요. 저는 그동안 친구들에게 한국계라고 밝힌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유치원 시절의 트라우마 때문입니다. 어릴 때 친구들에게 아빠가 한국계라고 밝힌 적이 있는데 갑자기 친구들이 눈을 찢어 보이는 행위를 하는 등 아시아인을 인종차별하는 모습을 취하고 저를 왕따시키는 등 차마 기억하기조차도 싫은 그런 취급을 받았거든요. 결국 이사를 갔고 거리가 먼 학교에 진학하고 나서는 아예 혼혈이라는 말을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때문인지 저의 성격은 굉장히 위축이 되었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지 않는 얌전한 학생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정말 어린 시절의 기억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크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죠. 가끔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괜히 자신 때문에 자식과 손녀가 고생을 많이 한다면서 마음 아파하시는데 그걸 보는 마음이 더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절대 할머니의 탓이 아니잖아요. 영국 사람들이 너무 인종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큰 문제이죠. 그래도 아빠는 굉장히 긍정적이신 편이에요. 혼혈인 덕분에 한국어도 잘하고 한국에도 편하게 놀러 갔다 올 수도 있다면서요. 덕분에 아빠는 한국의 현지 친구들도 많이 사귈 수 있었습니다. 한국 토종인 사촌들도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있고 가끔 할머니를 따라서 조상의 묘에 성묘를 갈 때도 있습니다. 무언가 할머니의 나라인 한국에 가면 마음이 편하다고도 하시더라고요. 영국은 약간 삭막한 분위기인 반면 한국은 친숙하고 정이 넘친다면서요. 이런 아빠 덕분인지는 몰라도 온 집안의 물건들은 거의 한국산 제품이에요. TV나 냉장고는 물론이고 휴대폰까지 전부 삼성이나 LG를 사용하곤 하죠. 저희 엄마도 처음에는 조금 특이하게 생각하다가 이제는 아예 한국에 빠져서 지내시는데요. 집에서 한식을 해주시기도 하고 밥도 잘 드시는 편이에요. 한국에서 구매한 밥솥도 있고 전기 그릴도 있어서 삼겹살을 먹기도 합니다. 저희 엄마 쪽 친척들이 저희 집으로 모이면 신기하다고 하며 이것저것 구경을 하기도 하시죠. 무언가 저희 집이 새로운 물건을 체험해보는 체험관처럼 된 것 같기도 하지만요. 그런데 저는 저희 집에 친구들을 초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나마 중고등학교에 들어와서는 친한 친구들이 많이 생겼지만 제가 한국인의 피가 섞였다는 사실을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니까요. 일전에 친한 친구 중 한 명이 저의 눈동자 색이 약간 독특하다고 말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들킬까봐 너무 가슴 졸였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에 저희 학교에 무언가 새로운 바람이 불었어요. 바로 학교에서 한국의 K-팝 노래와 드라마들이 유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더 쫄았죠. 친구들이 그동안 잘 모르고 있던 나라인 한국에 대해 알려지게 되고 그러면 제가 혹시나 친구들에게 한국에 관한 것을 흘렸을 수도 있을 텐데 그것들이 전부 걸려서 제가 혼혈이세인 것이 들통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조금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친구들이 전부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고 제 공책을 가져가더니 거기에도 제 이름을 한글로 써주는 거예요. 당연히 저는 쓸 줄 알지만 얘네들이 그걸 써줄 줄은 정말 꿈에도 모르던 일들인데요. 그리고 저한테도 계속 한국어 공부를 해서 방학 때 같이 한국에 다녀오자고 말하더라고요. 서로 한국의 화장법을 알려주기도 하던데 영국의 화장이 아닌 한국의 자연스러운 화장이 너무 예쁘다면서 한국 연예인들 영상을 보며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계속 한국계인 것을 숨겼고 한국어도 잘 못하는 척 연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잘 숨기는 줄 알았던 그때 저랑 친한 다이애나가 제게 한국어로 말을 걸면서 모든 것들은 들켜지고야 말았는데요. 제가 책상에 엎드려서 살짝 잠을 자고 있었는데 다이애나가 저에게 계속 한국말로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만 좀 하라고 잠 좀 자자고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너무 정확한 한국어 발음과 자연스러운 말투를 사용해버린 것입니다. 또 평소에 한국어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하고 한글 공부도 안 하는 줄 알았던 제가 너무나 능숙한 한국어 발음으로 한국말을 해버리니 모두는 저를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이애나는 저에게 한국어를 왜 이렇게 잘하냐면서 원래 한국어를 배웠었냐고 마구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랑 친한 친구들도 모두 달려와서 한국말을 한 번 더 해보라고 난리도 아니었죠. 저는 내친 김에 한국어를 조금 해주었습니다. 그냥 어릴 적부터 배웠다고 하면서 숨겨서 미안하다고도 말해주었죠. 다른 친구들도 모두 몰려와서 왜 어릴 적부터 한국어를 배웠냐며 묻기도 하고 친하게 지내자면서 너무 부럽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자고 생각했고 친구를 잃을 각오로 저의 비밀을 말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분위기라면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는 것이 나쁘지만은 않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또 제가 지켜본 결과 이 친구들이 누군가를 놀리거나 흠집을 잡을 만한 녀석들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사실 할머니가 한국인이라서 어릴 적부터 아빠와 할머니한테 한국어를 배우며 자라왔고 한국어는 현지인처럼 잘할 수 있다고 말도 해주었습니다. 한국에도 자주 가보았고 한국의 아버지 친척분들과도 잘 지내는 사이라면서요. 저의 친구들은 전부 왜 그동안 알려주지 않았냐면서 너무 신기하다고 말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한국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진작부터 저한테 한국에 대해 배웠으면 좋았을 거라고 말해주었습니다. 한국과 관련된 친구가 있어서 너무 든든하다면서 꼭 같이 한국 여행을 가보자고도 하더라고요. 특히 다이애나에게는 제가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는 사실을 숨겨왔던 이야기를 처음 해주었는데 너무 공감해주고 그동안 고생이 많았겠다고 하면서 눈물을 보이기까지 해주는데 굉장히 고맙기도 하고 좋은 친구를 만난 것 같아서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아니었다면 제가 혼혈이라는 사실을 영영 숨기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제 스스로도 숨기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기도 했고 친구들과 무언가 깊이 친해지기는 힘들다는 생각 때문에 조금 겉돌았던 것도 같아요. 저는 정말 운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하필 제가 다녔던 학교의 그 친구들이 한국에 빠져버린 친구들이라서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유독 한국을 좋아하는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고 이후로는 어릴 적부터 트라우마였던 한국인이라는 것을 숨기는 행위는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문화적으로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을 하나로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그 나라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은 굉장히 많은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아시아에 대한 이미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 같거든요. 아빠한테도 학교에서의 일을 말씀드리니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아빠가 어릴 적에는 한국이 못 사는 나라였고 영국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나라여서 전부 일본인이냐고 물어봤다더라고요. 조롱이나 놀림도 당연하게 여겼었는데 지금은 아예 세상이 바뀐 것 같다고도 말씀하셨죠. 사실 그렇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조금 생긴 것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하다니요. 혼혈이라고 놀리고 조롱하는 것은 정말 나쁜 것이라 생각해요. 동물들은 혼혈이라고 해도 서로 잘 놀잖아요. 종이 뒤섞인 개를 똥개라고 하지만 걔네들도 혈통이 있는 개에게 차별을 받지 않아요. 영국이 신사의 나라라고 해도 알고 보면 엄청난 차별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분위기가 조금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물론 제가 이러한 사실을 밝히고 나서 조금 덜 친했던 친구들은 저와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경우도 보긴 했습니다. 친한 친구들을 너무나 잘 만난 것이 큰 축복이죠. 갑자기 한국에 대해 폭발적인 관심을 갖게 되더니 저랑 더 친해져 버렸으니까요. 저희는 이번에 친구 4명이서 함께 한국에 여행을 가기로 했고 이미 비행기표 예약까지 맞춰둔 상태입니다. 얘네들은 한국에서 어떤 것을 할지에 대해서 저한테도 많이 묻고 한국의 음식이나 한국산 화장품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봤어요. 학교에는 잘 가져오지 않았지만 저도 한국산 화장품을 많이 사용했거든요. 저희 엄마는 토종 영국분이시지만 아빠의 영향으로 한국산 화장품을 사용하시고 나서 다른 화장품은 아예 안 쓰시고 한국산 화장품만 쓰셨거든요. 그 영향이 저한테까지 미쳤던 것이죠. 어쨌든 저는 한식 중에서 불고기와 삼겹살 등의 고기류를 가장 좋아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크보다도 맛있는 것이 떡갈비인데
그걸 먹고 나면 스테이크를 먹지 못할 것이라고도 알려주었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육류 요리인데 저희 할머니가 가끔 해주시던 요리라고도 말해주었죠.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 저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내용들까지 알려주었는데요. 토종 영국인 친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기한 문화들을 제가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동안 속에서만 알고 있던 이야기들이 저 스스로 많았다는 사실이 신기하기도 했고, 또 이렇게 말을 많이 한 적이 없었는데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제가 말이 많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끊임없이 뱉어내는 제가 스스로도 신기하더라고요. 어쨌든 저희가 여름에 한국을 가게 되었는데요. 한국의 무지막지한 더위에 고생을 하긴 했지만 친구들이 가장 놀랐던 것은 지하철에서 에어컨이 매우 시원하게 나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영국 지하철은 굉장히 별로입니다. 영국 사람들이야 맨날 그거를 타고 다니니까 좋은지 나쁜지 알 수는 없겠지만 저는 한국 지하철을 타다가 영국 지하철을 타면 너무 불편해요. 영국 지하철은 지하에서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서 코가 아플 지경이고요. 심지어 휴대폰이 안 터집니다. 영국이나 유럽 사람들이 왜 지하철에서 아직까지도 그 커다란 신문을 보고 있는지 알면 한국 사람들은 정말 깜짝 놀랄 것입니다. 2024년에도 그러고 있는 이유가 지하철에서 휴대폰도 안 터지고 인터넷도 안 터지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아빠랑 항상 말하던 것이 영국 지하철 관계자들은 한국에 통째로 견학을 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지하철에서 핸드폰이 잘 터지는 것은 물론이고 무료 와이파이까지 깔아놔서 어디서나 유튜브를 보고 웹툰을 보고 다들 그러고 다니잖아요. 그러니 제 친구들이 한국 지하철을 타고 놀라는 것이 당연하죠. 저는 너무 자연스럽게 지도 어플을 켜고 목적지를 찾고 있는데 친구들은 당연히 휴대폰이 안 될 줄 알고 멍하니 앉아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서울에 예약한 호텔에 짐을 두고 서울 구경을 했는데 저는 뭐 현지인 수준으로 다니니까 친구들 모두 신기해했고 너무 고마워하기도 하더라고요. 얘네들이 한국어를 공부한다고 했었지만 사실 그 정도 가지고 한국을 자유롭게 다니지는 못하잖아요. 친구들이 고맙다면서 밥도 사주고 그러면서 저를 왕처럼 대접해주는데 너무 부담스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 저는 친구들에게 최고의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행지나 맛집 등을 정말 심사숙고해서 데리고 다닐 수밖에 없었죠. 확실히 영국인 친구들과 한국에 놀러 온 것은 처음이라 저도 신기했고 진짜 엄청 재미있게 놀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제가 한국어를 너무 잘하니까 다들 신기하게 보시기도 하더라고요. 아빠와 할머니한테 너무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학교에서 좋은 친구들에게 인기도 많아졌으니까요. 이제는 할머니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기도 하고 저 스스로도 굉장히 당당해졌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한국 식당에서 종업원을 불러 고함치는 외국 여성이 있습니다. 아니, 무슨 이런 식당이 다 있어? 다른 사람들은 다들 먹고 있는데 음식 주문을 왜 안 받는 거야? 도대체 어떤 사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 살고 있는 말레아입니다. 저는 독일에서 의류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옷도 좋아하고 먹는 것도 좋아해서 정말 고민이 많죠. 좋은 몸매를 유지하려면 덜 먹어야 하는데 세상에는 맛있는 음식이 너무 많잖아요. 먹다 보면 더 찌고 덜 먹으면 스트레스를 풀 수가 없고 정말 너무 힘들어요. 먹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편이라서 정말 문제죠. 특히 새로운 음식을 먹는 것이 너무 좋아요. 새로운 맛과 새로운 재료로 만든 음식을 먹으면 정말 황홀해요. 친구들은 제 혀의 감각이 발달해서 그렇다고는 하는데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가끔은 혀가 몸을 지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아이고, 또 살찔 것 같네요. 아무튼 혀가 이 모양이다 보니까 해외여행을 좋아할 수밖에 없죠. 외국에 가서 이것저것 먹어보는 게 훨씬 즐겁잖아요. 독일에서만 먹다가 외국에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맛이 다른걸요. 제가 그래서 작년부터는 돈을 모으면 해외여행을 가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갔었던 나라는 미국이었어요. 미국에 대한 무언가 신비로움이 있었기 때문이죠. 일단 옷을 좋아하니까 여러 벌을 가져가느라 캐리어를 꽉 차게 옷만 넣어 챙겼는데요. 미국의 길거리에서도 사진 많이 찍고 정말 여기저기 가봤어요. 도시도 가고 사막화된 지역도 가고 그랬죠. 그때는 친구와 둘이 다니면서 피자도 많이 먹고 햄버거도 많이 먹었어요. 진짜 질리도록 먹느라 지금 햄버거는 잘 안 먹게 되었지만요. 하루에 3끼 햄버거를 먹기도 했는데 그때는 그냥 맛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미국 여행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독일에서 쉽게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다음 여행으로는 일본에 갔어요. 제가 일본 도쿄에 가서 도쿄타워도 가고 일본의 야경 구경도 하고 정말 좋았어요. 아시아에서 최고는 당연히 일본이잖아요. 그럴 만했어요. 음식들도 무언가 정갈하고 깔끔한 맛이었죠. 전골을 시켜 먹는데 조금 단맛이 많이 나서 아쉽긴 했지만요. 그래도 새로운 음식을 먹는다는 것에 행복감을 느꼈어요. 사실 일본 여행은 전 남자친구랑 갔었던 거라서 많이 기억하고 싶지는 않아요. 좀 아픈 추억이 있었죠.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한국에 간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죠. 한국에 간 이유는 친구 때문인데요. 제가 하도 음식을 좋아하고 패션을 좋아하다 보니까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너는 한국에 가면 아주 만족할 거라고요. 일본에 갈 때 한국이 옆에 있다는 것만 알았지 한국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아나요? 사실 관심을 갖지 않으면 잘 모르는 나라잖아요. 뭐 아시아니까 일본과 비슷하겠지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죠. 저는 친구한테 약간 뭐라고 했어요. 어차피 일본과 비슷할 텐데 일본에서 아픈 추억이 있는 것을 왜 꺼내나 했죠. 친구는 자꾸 일본과는 전혀 다를 거라면서 추천했어요. 어차피 내가 여행을 갈 것인 줄 아니까 꼭 가보면 후회하지 않을 거라면서요. 제 가장 친한 친구가 하도 그렇게 강요를 하니까 별 수 있나요? 어차피 언젠가는 세계의 나라들을 한 번씩 가보고 싶은데 지금 가보죠 뭐. 그렇게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서울에 숙소를 잡았어요. 뭘 먹을지에 대해서 얼른 찾아봤고요. 서울은 사진 찍을 곳도 많고 음식점도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명동도 괜찮다고 하고 강남이나 홍대도 전부 다른 문화가 있던데요. 아니 같은 서울인데 왜 이렇게 다르죠? 저는 조금 신기하고도 흥분되었어요. 아니 사진이랑 영상으로 보는데 젊은 분위기가 엄청나더라고요. 음식점도 찾아보는데 오래된 식당들도 많았어요. 저는 오래된 식당을 선호하는데요. 오래되었다는 것이 맛을 증명한다고 생각해요. 맛이 없었다면 진작에 없어졌을 테니까요. 또 오랫동안 식당을 운영하면서 계속 맛을 개발하잖아요. 당연히 신생식당보다 맛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서울의 오래된 맛집거리는 인사동도 있고 종로도 있고 엄청 많던데요. 일단 걸어보다가 들어가자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저런 거 잘 못 골라요. 그냥 느낌 가는 대로 들어가면 오히려 실패가 없었죠. 그렇게 저는 서울에 갔고 한 곳의 숙소에서 지내며 서울 구경을 했죠. 그러다가 정말 기억에 남는 곳이 하나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웃음만 나오죠. 정말 오래된 식당이었어요. 이런 곳을 보면 괜히 들어가 보고 싶지 않나요? 진짜 겉으로 보았을 때는 엄청나게 허름하고 무언가 깨끗한 느낌은 아니었죠. 그런데 장인들이 있는 한국인들만의 맛집을 찾은 기분이랄까요? 그런 곳에 가야 정말 한국의 맛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음식 냄새부터 풍기는 것이 아주 맛이 궁금했죠. 들어가니 어쩐지 오래된 냄새 같은 것이 났어요. 살짝 후회도 했었죠. 아무리 그래도 쩔어있는 냄새가 나면 음식의 맛도 별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도 들어오긴 했으니 자리에 앉았죠. 주인 할아버지가 손가락을 하나 들어 올리며 한 명인지 물어보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손가락 1개를 들어 올리면서 들어갔죠. 일단 할아버지가 물부터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목이 너무 말랐으니까 다행이다 싶어서 얼른 목부터 축였죠. 시원한 물을 마시니 갈증과 함께 온몸의 피로도 해소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메뉴판을 가져다 주지 않는 거예요. 뭐지 싶었어요. 다른 손님들을 보니 할아버지가 가져다 준 냄비 같은 것을 받고 있었어요.
저도 저 음식을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막 끓고 있는 국을 살짝 불면서 떠먹는 손님이 좀 신기했어요. 그렇게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서 입을 대지 않는지도 신기했고요. 그렇게 쳐다보며 구경하면서 메뉴판을 계속 떠올렸죠. 그런데 한국말에 서툴러서 저 할아버지를 불러도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답답하고 너무 불쾌했어요. 손님이 왔으면 메뉴부터 얼른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일단 할아버지를 부르기로 했죠. 제가 성격이 급해서 못 참거든요. 할아버지한테 저 손님의 음식을 가리키면서 소리쳤죠. 저거 먹어요라고 소리를 치고 메뉴를 외쳤어요. 할아버지는 아무렇지도 않게 고개를 끄덕이시고 또 한참 동안 기다리게 하더라고요. 아니, 여기 정말 왜 이래요? 정말 음식을 먹으러 와서 이런 곳은 본 적이 없어요. 냄새도 많이 나고 손님을 무시하는 식당은 먹어줄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일어나려는 순간 할아버지가 저를 향해 음식을 가져오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손님들처럼 푸짐한 반찬과 냄비채로 국을 가져다 주셨어요. 할아버지는 웃으며 맛있게 먹으라는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당황해하고 있었는데 옆에 젊은 남자 손님이 제게 말해주더라고요. 이곳은 올리원 메뉴라고요. 자기도 메뉴가 없길래 조금 놀랐었다면서 영어로 말해줬어요. 한국인들도 이런 곳을 전부 알지는 않구나 싶었죠. 당연히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곳이 메뉴판이 필요 없는 곳이었다는 것을요. 아니, 세상에 메뉴판이 없는 식당이 어디 있어요. 저도 한국 식당의 후기들을 전부 보고 한국에 온 거라고요. 그 내용들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런 곳은 없었어요. 저는 혹시나 싶었던 것이 이 반찬들을 저 손님이 전부 따로 산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고기에 생선에 여러 채소들까지 양이 정말 많았거든요. 반찬 종류만 10개가 넘었어요. 전부 다른 재료와 맛으로 이루어진 음식들이라서 미쳤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에이, 설마 이거 전부 돈을 받아서 5만 원 이상 쓰게 되는 것이 아닐까? 갑자기 의심도 되더라고요.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모두 먹길래 저도 따라서 먹었어요. 일단 보글보글 끓고 있는 국을 먹는데 뜨겁지만 정말 맛있었어요. 고기를 깊이 우려낸 국물 맛이었는데 국에도 푸짐한 고기들이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저는 사실 어떤 고기인지 몰랐는데 소머리 국밥 한 가지만 파는 가게였던 거예요. 그 고기들은 소고기였던 것이죠. 처음 보는 고기 부위들이 많아서 신기하면서도 독특한 식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반찬은 작은 부침개도 나오고 멸치, 샐러드, 고사리 등 한국만의 음식들이 많았는데요. 정말 이런 음식들은 한국의 오래된 식당에서만 먹을 수 있을 거예요. 독일에서도 오래된 식당을 가면 절대 실패할 일이 없는데요.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생소한 음식들이었는데 제가 누군데요. 저는 정말 음식 안 까려요. 새로운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도 행복감을 느낀다니까요. 심지어 이 반찬들을 더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랐어요. 일단 물을 가져다 주는 것도 감사했는데요. 반찬을 먹고 싶은 만큼 가져다 먹어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신기했죠. 셀프 코너가 뒤쪽에 있어서 그냥 가져와도 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멸치와 호두를 넣고 볶은 것이 너무 달고 맛있어서 그걸 많이 퍼와서 먹었죠. 이것만 해도 따로 돈을 받아야 할 판이었다니까요. 이런 식당은 정말 없었다고요. 저도 여행 게시판에 글을 한 편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이런 식당은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와서 한국의 진짜 음식들을 먹을 수 있게 해줘야죠. 배 터지게 먹고도 무슨 8,000원 밖에 안 된다고 해요. 이게 말이나 되나요? 전에 일본 갔었는데 거기는 작은 반찬까지 전부 시켜야 했다고요. 비싸기는 또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때 무슨 일을 겪었는지 아세요? 저는 일본에 갔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음식 한 가지만 시켰더니 종업원이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이상하게 볼만했죠. 정말 딱 그 음식만 나온 거 있죠. 그때도 저는 종업원을 불러서 뭐라고 했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아시아 여행 간 사람의 후기를 봤을 때는 반찬을 마음껏 먹는다고 했는데 여긴 왜 이러냐고요. 사실 그때 제가 한국의 이야기를 일본으로 오해해서 그랬던 거예요. 한국에서의 셀프리필 이야기를 일본의 이야기로 착각했었죠. 일본에서는 대부분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몰랐어요. 지금 생각하면 일본에서도 미안하고 한국에서도 미안하네요. 아니, 근데 한국이랑 일본을 구분하기는 당연히 어렵잖아요. 저희처럼 독일 사람은 잘 모를 수밖에 없죠. 제가 아까 제 전 남자친구와 일본에서 아픈 추억이 있다고 했죠. 맞아요. 제가 종업원을 불러서 따진 이유 때문이에요. 천천히 물어보면 되지 뭘 그렇게 따지냐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전 남자친구와 싸웠어요. 그 이후로 일본에서 서로 말도 거의 안 했어요. 독일로 돌아와서는 자연스럽게 연락이 없다가 헤어진 거죠 뭐. 그때 한국을 갔어야 했어요. 한국 식당에서 이런 대접을 받고 배 터지게 먹는 것인 줄 알았으면 일본을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국에도 직접 간을 맞출 수 있게 새우젓과 다대기를 따로 주더라고요. 먹는 사람의 기호에 맞춰서 먹는 사람 중심으로 주니까 얼마나 좋나요? 어쨌든 정말 그 식당을 잊지 못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주인 할아버지가 들어 올리신 하나의 손가락이 국밥 하나 시킬 거냐는 손짓이었던 거죠. 한국의 문화도 좋고 한국만의 따뜻한 정서도 정말 만족해요. 음식만 봐도 그 나라의 문화를 아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한국의 정가라고도 다양하며 푸짐한 음식은 정말 못 잊어요. 이건 무조건 만드는 사람이 먹는 사람을 배려해주는 것이죠. 먹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한 입에 먹을 수 있게 편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한 거잖아요. 제가 의류회사를 다닌다고 말씀드렸는데 옷을 만드는 것이 약간 이것과 비슷해요. 옷을 만들 때면 입는 사람이 입었을 때의 예쁜 것을 상상하는데요. 한국에서 음식을 먹으며 그런 것을 더 깨달았어요. 한국에서 사람들이 옷을 잘 입는 이유가 전부 문화 때문이었어요. 옷을 만드는 사람이 입는 사람을 엄청 고려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입었을 때의 태가 잘 나는 것이죠. 정말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한국 여행을 했네요. 좋으신 한국 분들도 많이 만났고요. 앞으로 회사를 다니면서 한국에서의 기억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